어느 절에서 오래 수행한 스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출가하기 전 아버지의 49제를 마치고 형제들과 둘러앉은 자리에서 난생 처음 형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팝상머리에서 수십 년을 함께했던 사람의 눈에 갑자기 샘이 들어앉아 있었다고. 스님은 그날의 충격이 결국 자신을 절로 이끌었다고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묻혀 있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제라는 관계에는 이상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어릴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이 과자를 하나 더 먹어도, 동생이 새 옷을 먼저 입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큰 지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붕 아래에서는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보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부모가 늙고 병들고, 혹은 세상을 떠났을 때 형제는 난생 처음 지붕 없이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어주던 것이 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의 집착은 독특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공정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정확히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계산기를 손에 쥐어줍니다. 숫자를 두드리면서 정작 세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형이 나를 진짜 동생으로 여기는지, 그런 것들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형제끼리 무슨 돈 문제냐고. 나누면 그만 아니냐고. 하지만 그 나누면 그만이라는 말 속에는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대충이라는 말에는 저울이 없고, 저울이 없는 곳에서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저울 삼습니다. 내 마음의 눈금과 내 마음의 눈금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관계를 망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돈은 망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 있었지만 보지 않으려 했던 틈을 숫자가 눈앞에 펼쳐놓을 뿐입니다. 형제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날부터입니다. 여기에 폭선 하나를 남겨둡니다. 형제 사이에서 공정함을 주장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공정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정함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형제는 형제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핏줄의 계약서를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이 이야기가 끝까지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게 나누자. 이 말은 듣기에 참 반듯합니다.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고 꺼내는 사람의 품격까지 높여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어깨가 굳고 눈이 탁자 위의 서류를 향합니다. 공정하다는 말이 왜 칼이 되는지 그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무게를 가장 크게 느낍니다. 이것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동입니다. 부모 곁에서 간병을 한 형제는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체력의 무게를 압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병원을 오가며 달아간 무릎의 감각을 기억합니다. 반면 멀리서 매달 돈을 붙인 형제는 통장에서 빠져나간 숫자의 무게를 압니다. 월급 날마다 먼저 떼어놓아야 했던 그 금액이 자신의 생활을 얼마나 조였는지를 기억합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둘 다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단위가 다릅니다. 시간과 돈은 같은 저울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나누자는 말은 출발점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분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옳음과 그름을 나누고 내 몫과 내 몫의 경계를 긋는 마음입니다. 분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별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공정함을 요구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분별이 있고, 그 분별 아래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떨림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기 몫에 민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거래에서는 계약서가 감정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형제 사이에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감정이 곧 기준이 되고 기준이 곧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느냐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 셈이 촘촘할수록 마음은 멀어집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처음 건네는 한마디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알아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서 정확한 반을 찾으려 할수록 정작 반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을, 사랑도 기억도 함께 울었던 밤도 반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관계의 진짜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함이라는 잣대로는 결코 잴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8년 동안 돌보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차를 몰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어머니의 빨래를 개고 밀린 병원 예약을 잡고 냉장고를 채우고 일요일 오후 다시 3시간을 달려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이해했지만 점차 말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주말이 외할머니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오빠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어머니 통장에 넣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와 하루 머물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돈은 보내고 있으니까 내가 좀 신경 써라. 이 말이 동생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경 써라. 오빠에게는 가벼운 부탁이었겠지만 이미 8년째 온 주말을 바치고 있는 동생에게 그 말은 내가 하는 일은 돈보다 가볍다는 선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부모 부양의 문제는 형제 갈등에서 가장 오래 타는 불씨입니다. 곁에서 돌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합니다. 새벽에 깬 부모의 헛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채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는 일은 영수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멀리서 돈을 보낸 사람에게는 매달 통장의 숫자가 찍힙니다. 숫자는 증거가 되고 증거가 있는 쪽은 자신이 책임을 다했다고 믿기 쉽습니다. 셈이 촘촘할수록 마음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 영역에서는 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감정의 소모를 숫자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본 사람은 억울하고 돈을 보낸 사람은 서운합니다. 둘 다 자기 방식으로 효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서로 기대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형제의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서 돌보는 사람이 있으니 멀리서 돈을 보내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 곁에서 돌보는 것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한가운데에서는 이 연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고통만이 진짜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인정해주는 마음보다 먼저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어느 날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 그 가능성만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기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억과 재산입니다. 기억은 나눌 수 없지만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기억까지 함께 나뉜다는 것입니다. 유산 앞에 선 형제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집과 땅과 통장 잔고를 놓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가 더 받았느냐는 질문 뒤에는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는 질문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형에게만 자전거를 사주었던 기억, 어머니가 막내 앞에서만 웃음을 보이던 장면, 그런 작은 조각들이 유산이라는 거울 앞에서 한꺼번에 비춰집니다. 돈은 눈에 보이고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유산 분쟁의 진짜 뿌리입니다. 부모의 유언장에 내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면, 혹은 형보다 적은 금액이 적혀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돈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의 차이로 읽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알면서도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나는 덜 사랑받은 아이였다는 오래된 상처가 뚜껑을 열고 올라옵니다. 샘이 촘촘할수록 마음은 멀어집니다. 유산을 나누는 자리는 그 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1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누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정작 나누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남긴 사랑의 온도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은 어떤 공증 서류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산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체온이 묻어있는 물건이고 부모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어머니가 쓰던 반지 하나에 수십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아버지가 심은 감나무 한 그루에 돌아오지 않는 계절이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연결고리를 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인이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남긴 것 때문에 너희가 멀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다. 그 말 앞에서 형제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산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부모를 기억할 수 있는 사이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재산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기억은 나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형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부모의 같은 순간을 서로 다른 눈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땅 문서보다 귀한 유산입니다. 감정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의 이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감정의 이자는 말하지 않을수록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의 돈 문제가 폭발하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폭발의 진앙은 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전에 삼켜버린 서운함, 어릴 때 차별받았다고 느꼈던 기억, 형이니까 참아라 혹은 막내니까 양보해라는 말에 눌려두었던 분노.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때로는 30년을 조용히 이자를 모아오다가 돈이라는 촉매를 만나 한꺼번에 터집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이었고 형과 유산 문제로 1년째 말을 끊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그렇게 됐다고 수군거렸지만 그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달랐습니다. 어릴 때 형은 늘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았고 자신은 늘 비교 대상이었다고. 형처럼 해라, 형을 본받아라 그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유산이 불균등하게 나뉘었을 때 그가 진짜 느낀 것은 재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나는 끝까지 둘째였구나 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감정을 제때 꺼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 천천히 굳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더 오래 묵으면 체념이 됩니다. 체념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자기 세계에서 조용히 지워버립니다. 형제라는 이름만 남기고 사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 괴로움은 보지 않으려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의 묵은 감정도 같습니다. 꺼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꺼내지 않기 때문에 더 단단해집니다. 샘이 촘촘할수록 마음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샘보다 더 촘촘하게 쌓입니다. 숫자는 눈에 보이지만 감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조차 자기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남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으면 나는 다 포기해도 괜찮았을 것 같다고. 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고 사과였고 내가 겪은 것을 나도 안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감정의 이자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원금은 아주 작은 서운함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면 관계 전체를 삼킬 만큼 불어나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해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법은 더 정밀한 계산의 방향으로 갑니다. 변호사를 부르고
감정평가를 받고 기여분을 따지고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법이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에 함께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 부모의 제사에 나란히 절을 올릴 수 있는 사이, 그런 것은 판결문에 적히지 않습니다. 더 정밀한 셈으로는 형제 사이의 갈등을 풀 수 없습니다. 셈의 반대는 더 큰 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란 상대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이 왜 자기 목대에 집착하는지, 동생이 왜 분노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한 번이라도 상대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곧 양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양보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됩니다. 참고 양보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해결은 한쪽이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자기 감정의 뿌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셈이 촘촘할수록 마음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셈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셈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았느냐를 세는 대신 얼마나 함께했느냐를 세는 것입니다. 누가 더 손해받느냐를 따지는 대신 이 사이에서 무엇이 남아있느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균형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던지는 진심은 공격처럼 들립니다. 둘째, 나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함인지를 구별합니다. 셋째,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대화로 수십 년의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이 돌을 깎듯이 작은 대화가 여러 번 반복될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극단적인 양보도 극단적인 주장도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가운데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것을 전부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내 몫을 끝까지 쥐는 것도 아닌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경계를 지키는 자리. 그 자리를 찾는 것이 계산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갈등을 겪은 형제가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은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은 드물고 대부분은 아주 작은 접촉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3년 동안 말을 끊고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문제였고 서로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을 보다가 언니가 좋아하던 깻잎을 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묶음을 집어들었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습관이 아직 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깻잎을 들고 주차장에 서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관계의 회복에는 사과나 용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접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용기, 틀어진 사이에서도 안부를 묻는 한마디,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접촉이 있으면 대화의 여지가 생깁니다. 접촉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셈이 촘촘할수록 마음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될까요? 셈을 풀어헤치는 것에서가 아니라 셈 바깥에 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깻잎 한 묶음처럼, 명절에 함께 만두를 빚던 손의 감각처럼, 장마철에 같은 방에서 핏소리를 듣던 밤처럼, 그것들은 숫자가 아니어서 통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관계를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그것들입니다. 화해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에게 내가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내가 준 상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갈등 속에서 사람은 자기가 입은 피해만 또렷이 기억하고
자기가 휘두른 칼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칼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상대의 감정을 들여놓을 자리가 됩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형제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사는 것은 무거운 돌을 등에 치고 걷는 것과 같다고. 내려놓으면 상대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편해진다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직접 내려놓아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돌을 내려놓은 뒤에도 형제는 여전히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셈이 끝나지 않았어도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있는 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병상에 누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기는 것이 중요했고 중년에는 갖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 와보니 남는 것은 결국 사람뿐이더라고. 통장의 잔고는 기억나지 않는데 형이 군대 갈 때 잡았던 손의 감촉은 아직 여기 남아있다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셈을 하지 않았던 사이에서 문득 계산기를 꺼내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질문을 조금 바꾸어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셈이 촘촘할수록 마음은 멀어진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8개의 이야기를 지나오는 동안 그 말은 여러 곳에서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유산 앞에서, 부양의 자리에서, 묵은 감정의 바닥에서, 화해의 문 앞에서. 어디에서든 이 말이 가리키는 곳은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를 진짜로 갈라놓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라는 것. 나는 사랑받았는가? 나는 공정하게 대접받았는가?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들이 숫자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은 없다고. 돈은 쓰면 사라지고 집은 낡고 땅은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나 형제 사이의 기억은 다릅니다. 기억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생생해집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보낸 같은 계절을 서로 다른 눈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은 나누면 줄어듭니다. 기억은 나누면 깊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드리는 한마디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신 그대들에게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을 끊고 지내는 형제가 있다면 그 사이에 놓인 것이 정말 돈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돈 뒤에 오래된 서운함이 인정받지 못한, 슬픔이 한 번도 꺼내지 못한 그리움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이어도 좋고 상대가 좋아하던 음식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접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핏줄이 만든 인연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형제를 형제로 만듭니다. 그 무게를 숫자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잊히지만 잡았던 손의 온기는 남습니다.